Toffler. Please join me in welcoming Mr. Toffler. 시작하기에 앞서서 친절히 소개해 주신 401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해도 될까요? 즉 엘빈 토플러라는 이름으로 나온 모든 저술과 연구 내용은 사실 보면 아내인 하이디 토플러 또한 기여한 바가 큽니다. 저의 저서들의 공동 저자이자 제가 늘 논쟁을 벌이는 사람이고 또 함께 아이디어를 논의하기도 하는 상대자이기도 합니다. 부의 미래와 같은 저의 저서는 저만의 작품이 아니라 저와 아내의 공동작품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산자부 장관님께 이처럼 다시 한번 한국에 와서 많은 중요하고도 영향력 있는 사회 지도자분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특히나 다른 저명하신 연사분들과 함께 참가하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변화와 과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시스템 내에서도 잘 보면은 우리가 분석,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변화의 패턴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혁명적인 변화가 만일 우리가 이 혁명 전의 경제를 설명해 보고자 하면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이 부의 미래라는 책을 준비하면서 이른바 디펀더먼털이라는 컨셉을 도입했습니다. TV를 켜서 뉴스를 보시면 경제 뉴스 여러 가지 그 펀더멘털 얘기가 나옵니다. A라는 기업은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B라는 기업은 펀더멘털이 부실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종종 나오죠. 저희 부부가 이 새로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펀더멘털 기저엔 이른바 한층 더 심층 깊게 들어가는 디펀더멘털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 지식이 우리가 이 세 개의 요소와 갖는 관계가 디펀더멘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비즈니스라든지 또 글로벌 경제 미래에 이러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지식 간의 상호 관계가 디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업계 내에 싱크로나이제이션 늘 이제는 더 이상 측정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즉 경제 일부 내지는 일부 기관은 굉장히 급변하는데 또 경제의 다른 부분, 다른 기관은 느리게 변합니다. 그런 면에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제대로 되기는 힘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달성하기도 불가능하거니와 어렵겠죠. 그런데 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이 깨지게 되면 지나치게 균열이 벌어지게 되면 그 대가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에도 이러한 적절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유지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또 미국의 경제엔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아무도 그 어느 경제학자도 아직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된 결과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에서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느냐 하는 방법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간 내지 지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세계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지는 이른바 재세계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이제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국에 와서 이 무형성 인텐지빌리티의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 경제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과학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때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 자원이 아닙니다. 지식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유한 자원이 아니지요. 따라서 과거 경제학에서 적용하던 유한 자원에 대한 그 정의, 그 원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수를 아무리 해도 그것은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산수 내지는 산수를 하는 지식은 유한 자원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식을 생성하고 분배하고 재사용하고 판매하고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지식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도 깊은 변화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관심 깊게 보지 않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전체 우리가 경제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 전체를 크게 변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조만간 한국에 다시 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러한 변화가 시간, 공간, 그리고 지식에서 발생하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은 주로 한국이 직면해 있는 대외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상당 부분 한국이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범위를 벗어난 대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핵 실험입니다. 북핵을 내지는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북핵 실험이 한국과 아태 지역 그리고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이 핵 관련 전문가도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총 5가지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핵무기 관련 요소들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은 미군에 의해서 공격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정일이 북한 국민에게 그렇게 얘기는 할지 몰라도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미군이 북한을 공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둘째,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게 대북한 강경 자세를 좀 누그러뜨릴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이 강경 자세에서 물러날수록 그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한국과 타이완 그리고 아시아 지역 다른 국가들이 그렇게 되면 이른바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해야 될 이유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수년간 아시아 각국이 핵을 발달시키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들 국가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강경한 자세를 취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면 그 미국의 핵 우산을 쓸 수가 있겠구나라는 신념을 아시아 국가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웃 국가들에서 타이완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 되었든지 간에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핵 사태를 놓고 봤을 때 이들 국가들이 핵을 개발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또한 핵무기를 판매하고 이러한 무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정부뿐만이 아니고 범죄 조직, 테러 집단, 그리고 그 외 비국가 단체의 손에 핵무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말할 필요도 없이 위험한 불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So I believe that we are playing with fire here. Now, if unification, I want to say a few words about that. 통일과 관련해서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한국은 핵 보유국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와 관련해서 제가 방금 핵무기와 핵무기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나 그것이 통일 한국에서 핵무기가 있게 되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국경을 맞닿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이런 점들이 실존하는 위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핵 확산 체계가 점점 붕괴될수록 더 많은 핵무기가 시장에 나오게 되고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기술과 소재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시아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아시아 지역을 살펴봄에 있어서 일본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제2의 물결, 산업사회에서 공장 기반 경제 체제에서 제3의 물결, 지식 기반 경제로 첫 발을 내디딘 아시아 국가입니다. 실리콘밸리가 미국에 등장하면서 그리고 미국이 컴퓨터 부품과 칩 제조를 아웃소싱 시키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제3의 물결에 최초로 동참한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부품 아웃소싱을 맡으면서 일본이 이러한 제3의 물결에 동참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 이후 하이테크 혁신으로 인해서 엔화가 크게 가치가 절상됐으며 일본에 많은 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이 돈을 한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등지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리콘밸리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자금이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이 일본이 벌어들인 자금이 2차적으로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오랜 경기 침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본이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동차라든가 대체 에너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산업용 로봇 기술, 그리고 인공혈액이라든지 글라이코바이올리지, 또 게임기기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일본 정부는 유럽 각국 정부가 투자한 것보다 9억 불이나 더 많은 금액을 나노기술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제조업만으로는 생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서비스 부분에서도 동참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조업 부분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전 세계 공급망 확충에 기여했던 일본이 오히려 새로운 금융 개념 내지는 이러한 새로운 모델들을 서비스 부분에 도입하는 것은 느렸습니다. 일본은 서비스 부분에서는 수출보다 수입을 오히려 4,560억 불 더 해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경제가 오늘날까지 앓고 있는 그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선도하고 있는 부문을 놓고 보면은 다 제조업이다. 비제조업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외 관계로 봤을 때도 일본은 제 기능을 못하는 혼합형 하이브리드 경제 체제로서 내수 경제 부분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대외 부분에서는 효율성이 높은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또 일본이 수출을 해나가면서 그 당시에는 중국이나 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출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과잉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출은 이제 더 이상 일본 미래 성장의 전략적인 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일본은 수출 부분만큼이나 성공적인 서비스 부문을 구축해야 되겠고 과거의 영화에, 과거의 전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일본 내에서 서로 동기화가 깨져 있듯이 변화의 속도 면에서도, 즉 일본의 기술과 일본 제도, 기관들 간의 변화의 속도도 균형이 안 맞습니다. 기술은 급변하고 있는데 기관과 조직들은 이를 뒤쫓아가기에는 너무나 느립니다.
지식 기반 경제 체제로 전환을 하는 국가라면 기술 발전이 산업화 시대에서는 넘어간 단계로 발전해 왔으나 기관이나 제도들은 과거 형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변화를 하기가 힘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정부적인, 관료적인, 위계적인 질서 조직 구조를 계속 고집할수록 그만큼 뒤처지는 것입니다. 이 제3의 물결에서는 일시적인 상황에 대응할 유연성이 높은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산업제도 등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변화, 혁신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대기업 총수,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분들이건 아니면 일본 정부 내에 오랫동안 재직을 해온 공무원이건 아니면 25년 이상 재직을 해온 일본의 교사들이건 간에 과거 체계에 익숙한 사람이 이러한 변화에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위한 게릴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3의 물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본식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93년도에 제가 일본 케이단넨 대표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아직도 그들보다는 나이가 적었습니다만 어쨌든 한방 가득 오신 그 연세가 있는 기업인들은 그 이전에 한 20, 30년 전에 걸친 일본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남자분들이었죠. 이 자리에도 그러고 보니까 남자분들이 더 많으시네요. 어쨌든 그 케이단넨의 남성 기업인들은 전후 폐유를 딛고 일본을 세계의 경제 강국으로 키운 사람들이었고 또한 정치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전 그들이 지금까지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동시에 일본은 조만간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즉 스스로의 성공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직면한 제일 중요한 과제는 어느 과제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식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9세대 지도자들로서는 이것을 예견하고 과거 패러다임대로 대응해 가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엄청난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었던 패러다임들이 이제는 낙후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경제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가정은 경제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경제 우선의 신념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인들은 경제적인 동물이라는 표현으로 종종 표현이 됐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일본인은 가족이 아니라 1차적으로 충성, 1차적으로 주력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기업이었습니다. 가족이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케이단넨 지도자들에게 과거 귀하들이 달성한 업적은 내가 존경하지만 인생의 다른 부분에까지 다른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가 어느 정도 부를 달성하고 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경제가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경제가 늘 일순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희생해 가면서 또 다른 부분에까지 희생해 가면서 경제가 늘 일순일수는 없는 겁니다. 특히나 젊은 층은 그 케이단넨 지도자들의 세대와는 사뭇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일본 사회는 경제의 노예였는데 내일은 경제가 사회의 노예가 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케이단넨에서 고집스레 단연간 주장해왔던 기본 전제에 제가 의문을 던졌지요. 수출이 중요하나 수출에 너무 우선순위를 두면서 국가 경제가 왜곡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더 중요할까요? 왜 일본 소비자는 메이드 인 재팬 제품을 사면서 다른 국가 소비자들보다 더 돈을 써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즉 일본 사람들보다 다른 데 가면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데 왜 굳이 메이드 인 재팬을 고수해야 되느냐를 물어봤었고 또 일본 유권자들은 계속해서 체제에서 손해보는 것은 소수다.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임대료가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일본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또 복종이 창의성보다 중요하냐?
산업화 시대에서는 복종이 미덕이었을지 몰라도 이 제3의 물결에서는 창의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복적인 업무보다는 이제 또 반복적인 업무와 맹목적인 충성이 과거에는 미덕이었지만 이제는 지식 기반, 혁신을 중시하는 제3의 물결 경제에선 그 반대의 패러다임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경제 발전을 해 나가려면 동질성을 갖춘 노동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또 제1교포와 같은 소수 민족들을 계속 핍박을 하게 되면서 전체 노동력의 동질성을 주장을 하면 그러한 모델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까를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리콘밸리엔 한국인, 일본인 그리고 전 세계 각국의 재능 있는 사람들을 실리콘밸리에 유치하던 때였습니다. 이 각국의 두뇌들이 다 실리콘밸리의 성공에 모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일본은 특히나 외국인이 와서 우리 경제에 참여해라는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제가 의문 내지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너무나 많은 것을 달성한 이러한 분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변화를 도입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음 세대가 다음 변화를 도입해야 할까라는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지금 13년이 지난 이후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일본은 제2의 물결, 그러니까 저테크 제조업과 새로운 혁신적인 벤처기업, 또 IT 산업 그리고 여러 첨단 부분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제야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못할 것이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이 노력을 잘만 한다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일본의 그 유명한 평생 직장 제도가 이제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많은 변화를 도입하면서 대개혁을 했습니다. 또 2004년도 일본은 대규모 법 제정을 통해서 대학 내에서 창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 학계 혁신자와 기업을 단절하던 그 벽을 허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대학에서 하고 있는 연구와 경제 간의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또 가정과 가치관에 대한 모든 기존의 확고부동하게 받아들이던 전제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구경제체제의 관계들이 이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여성도 출산 자녀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젊은 아빠들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여성들은 조금씩 더 평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어느 TV 방송사와 함께 프로그램을 촬영했는데요. 그 방송사 팀을 보게 되면 4대 4였습니다. 남성이 4명 그리고 여성이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책임을 지고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여성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나 여성을 보기가 힘들었던 일본의 구경제체제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일본은 과거 산업시대에 그들에게 주요했던 기본 전제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1이론의 여지가 높은 것은 군대의 역할, 재정입니다. 일본의 이웃들은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일본의 헌법 개정을 얘기하면서 비단 그 군사적인 역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개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라든지 아니면 환경보호 그리고 지식기반 경제에 중요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헌법 개정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헌법 구조도 이제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여성 권익을 위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전황제를 여성 후계자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아 승계제였는데 이제는 여성이 황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할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건설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민자의 역할, 그리고 소수민족의 권익에 대해서도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소수민족과 이민족, 외국인들이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뿐만이 아니고 이들이 더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일본도 한국처럼 거대한 중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우리 일본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늘 자문해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중국 투자를 보게 되면요, 2005년도는 65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투자한 것의 2배나 됩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갈등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본의 대중 무역은 2006년도에 7년 연속 전년 기록을 경신할 거라고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이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또 거대한 내수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일본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미일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미일 군사 동맹의 의미를 사람들이 많이 간과합니다만은 아시아가 이렇듯이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하기까지는 싫건 좋건 간에 미일 군사 동맹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자 간의 조약들도 있습니다. 상호 보완 협정이라는 것이 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급속한 경제 성장이 있었던 당시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고 이에 대해서 중국은 잘 인식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미군 주둔 역할이 큰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한국은 마찬가지로 유럽이라든지 미국 지역 투자를 유치하는데, 그리고 대만이라든지 한국과 같은 지역으로 투자를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군 주둔으로 인해서 안정이 강화됐고 이 지역 내에 투자 유치가 한 발짝 더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본 쪽에서는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한 그러한 경기, 어떤 게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게 된다라면 이 양국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은 잘못하게 된다면 양국과의 교섭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은 어떤 대나무가 아니냐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일단 초록색의 몸통이 있지요. 그리고 또 줄기적으로 원형으로 나무가 중간에서 끊기고 다시 대나무가 위로 성장을 하면서 원형의 그 성장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은 바로 그 일본의 오랫동안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그란 원형이라는 것은 급진적인 혁명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내에 있어서 미래의 부의 창출은 대부분의 경우 일본이 그 다음 세계의 그 대나무에 있는 원형, 다시 말해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단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놀라운 성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중국이 실제 세계 경제 대국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2020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리고 답을 주기 위해선 일단 중국의 개발 전략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선 경제 그 이상의 문제로까지 시각을 확산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중국의 전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어떤 개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전통적인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빈곤이라든지 경제개발 부분을 초점을 두고 있었을 때 다음과 같은 자문을 했습니다. 즉 그때 경제 자문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 1세대의 농업 중심성을 줄이고 그리고 농업 인구를 도심 쪽으로 이동시키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 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 부분을 강화시키게 된다면 완전한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1세대에서 2세대로 변환할 수 있을 것이고 근대적인 국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었죠. 또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마오쩌둥 시대, 이후의 시대, 그리고 문화혁명 시대가 있은 이후에 중국은 실질적인 개혁을 1980년대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지도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3세대 지식 기반의 경제의 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첨단 기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IT 기술에 기반을 하고 있는 정보와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통적인 산업화가 더 이상은 충분 요소가 아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또 경제 개발을 위해서 최선책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방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만약에 중국이 독점적으로만 제2세대, 즉 산업화 시대 개발에 초점을 두게 된다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2세대에서 3세대 지식경제로 전환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지도자들은 단순하게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생산 공장이 아닌 하이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식 집약적인 공장, 그리고 산업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2세대 혁명을 완전히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2세대 혁명 그리고 제3의 물결을 함께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다시 도시로 이동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창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를 잡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은 제3의 물결을 기반으로 한 지식화 시대를 도입시키는 것, 그리고 지식 기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 집약적인 기업들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로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고 실제 이러한 2단계, 다시 말해서 하나의 트랙에 경제 정책을 구가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다른 쌍둥이형 경제 정책을 구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가장 값싼 그리고 조립 공장에 어떤 인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라든지 IT 전문가들을 양성을 하고 있고 매년 IT 부분을 보다 더 강화시키고 있고 또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를 중국 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 공간, 그리고 지식이라는 세 가지 디펀드멘털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디펀드멘탈이라는 것이 첫 번째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라는 이 디펀드멘탈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중국은 우선 속도를 활용해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본 잡지에 의하면 일본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런 제조업체들은 시장 내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4, 5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급속도로 해외 시장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입하는 속도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러한 산업의 개발 속도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입지를 계속해서 방어해 나가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비해서 빠른 속도로 경쟁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 도전장을 내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전 스프린튼이라는 통신회사의 회장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1990년대 중국에서 발생한 일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다. 그리고 10년 안에 중국은 세계에서 최첨단의 통신 기술과 통신 인프라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중국은 우선 새로운 기술을 가능한 한 빨리 조기 도입하고 이를 연구하고 다시 모방을 한 다음에 검증을 했다. 그리고 나서 독창적인 독립적인 기술을 선진의 기술 수준 정도로까지 끌어올리고 나서 기술 혁신의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안에 중국은 앞으로 최첨단의 IT 인프라를 중국 내에 구축할 것이고, 이것은 세계 어떤 국가와도 견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뿐만 아니라 공간 그리고 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펀더멘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 내에서 역할이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새로운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새로운 경쟁 구도 내에서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현재 부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세계 내에서 많은 국가는 어떤 식으로 입지를 강화해 나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역 내에서 FTA를 추구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중국의 하나의 야욕은 지역적인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3의 물결이 현재 중국 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저임금 제품 또 제조품들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기술 수준은 굉장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시에 제3의 물결을 타고 이제 하이테크 기업을 계속해서 양성을 하고 다른 국가에 있는 기술 기업들을 인수하고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3의 지식 물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계속해서 이러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경쟁 우위가 되고 있는 근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공간적인 관계, 지리적인 관계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디펀더멘탈이 바로 지식인데요. 중국의 엄청난 제3의 물결을 적응하고 있는 그 디펀더멘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적인,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고 데이터라든지 정보, 그리고 다른 지식 같은 것을 도용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 중국의 과학자들이 역공학을 통해서 컴퓨터를 연구하고 매우 초라한 정말 보잘것없는 건물 내에서 외국에 있는 컴퓨터를 가져와서 1980년대부터 역공학 기술을 통해서 이 컴퓨터를 조립 해체하기 시작을 했죠. 처음엔 정말 가난했고 더럽기도 하고 또 매우 저조한 그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었던 그러한 건물 내에서도 이러한 역공학 기술을 통해서 기술을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맥스밀리엄 번 세드위치에 따르면은 그는 칭화대학에서 현재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인데요. 앞으로 5년 안에 미국이 큰 위치를 점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큰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중국일 것이다. 중국이 독일이라든지 유럽 같은 국가보다도 앞장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순하게 기술 차원의 발달뿐만이 아니고 금융이라든가 전체적인 비즈니스와 관련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6년에 중국 대학에서는 60개 이상의 MBA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주요한 미국의 기업, 미국의 대학들, UC 버클리라든지 MIT와 같은 이러한 그 유수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MBA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덜 공식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 중국의 경제가 새롭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60만 이상의 외국인들이 중국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과거의 외국인들이라고 하면 스파이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었던 시대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엄청난 발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중국은 제2의 물결뿐만이 아니라 제3의 물결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볼 때에 중국은 분명 멈출 수 없는 미래 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속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베이징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암울한 그러한 중국에 대한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이 앞으로 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즉 1997년, 98년 IMF 위기와 같은 금융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융복합 상태로 이루어지면서 에너지 문제라든가 더 심각한 사스와 같은 그러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만과의 양안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핵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시아의 안정을 또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라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 시나리오에는 물론 암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중국은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국가들이 현재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지도자들은 단순한 이 정도의 지식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사실 더욱더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과 중국의 다른 이웃 국가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틀의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가장 빈곤층에 머물고 있었던 그런 농민들은 도심층으로 끌어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른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나은 상황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최고 경제 사다리의 맨 윗단까지 올라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약간의 그 생활 개선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숨겨져 있는 비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내부 갈등이라든지 또 만연한 갈등 또한 여러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모든 중국의 문제들 중에서 이러한 내부 갈등이 중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가는 전환기라는 것을 겪습니다. 처음 농민 경제에서 그리고 제2세대인 산업혁명을 겪게 되고 그리고 제3세대에 바로 사회 내의 이러한 양극화로 인한 그리고 도심지역, 농촌지역 간의 갈등 심화라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문제고 또 이것만이 당연하게 유일한 사회적인 문제의 갈등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농민들 그리고 근로자 간의 갈등이 있고 또 공안력과 경찰들은 계속해서 시민들을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고 실업 관련 문제라든가 그리고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고 있는 문제 또 강제 이동 그리고 세금 문제 새로운 세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시위가 전 국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대내적인 경제 잡지에 의하면 2003년 5만 8천 건의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약 300만 명 정도의 시위자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치들을 보았을 때 이러한 시위 건수라든지 시위 참여자 건수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력 자체가 8만 건에서 9만 건 정도의 폭력 시위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위는 농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빼앗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시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신들의 집에서 철거당할 수밖에 없었던 농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수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세대 그리고 제2물결의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내에서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갈등의 핵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중국의 지도자들은 그렇지만 이와 관련한 환경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중국의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전성이란 것 자체가 중국 내부에 현재 증폭하고 있는 불안전성을 잘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국 번역본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영어본이 중국 내에서 출간이 됐습니다만 정확하게 100%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 있는 출판자들은 저자들과 상의를 하지도 않고 내용들을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한 부분이 중국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그 다음 놀라운 사건, 넥스트 서프라이즈라고 썼는데 이제는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미라클, 즉 어떤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저와 상의를 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대만과 관련한 타이완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차이니스 타이완이라는 이름으로 또 바꾸기도 했습니다. 자우지앙, 이전 공산당 위원장이었죠.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을 때 1989년 대출됐는데 이 사람과 관련해서 이전에 총리이기도 했고 또 당의 원수 위원장이기도 했고 또 실제 중국의 혁신적인 그런 변화를 덩사오핑 시대 이후에 가져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 자체를 모든 책 내에서 다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시위라든지 폭력적인 시위 그리고 폭력적인 사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했다고 할지라도 책에서는 완전하게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욱더 많은 내부적인 갈등의 폭이 더욱더 증폭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구도 완전히 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중국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수천 개의 책들이 있겠습니다만 제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 대해서도 검열을 하면서 또 중국 정부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시각 또는 불안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구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삭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삭제됐던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문화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또 종교적인 흐름, 파룬군과 같은 그런 종교단체의 트렌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탄압을 하고 억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망 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종교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그 컬트 집단과 같이 처음에는 발생을 해서 그 다음에는 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세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종교적인 세력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세력에 도전장을 내밀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문제가 1850년대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의 형제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그 태평천국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인구 25%의 리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정치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중국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문구가 책 내에서 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중국의 한 잡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12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을 처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지도자들이 매우 지식 수준이 높고 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엄청난 성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성공이라는 것은 실제 내부적인 시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겉에 있는 것만 보고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만에 대해서 얘기했던 모든 문구들도 다 변경이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장쩌민 주석 다음 후진타오 주석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농촌 내에서 계속해서 증폭하고 있는 시위, 폭력 사태, 또 시민들의 봉기의 문제점 그리고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정책을 보게 되면 도시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성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에 산업혁명 그리고 산업개발을 가져오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죠.
그래서 후진타오 총리가 처음에 선택이 됐을 때, 집권을 하게 됐을 때 여러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물론 그 서방 세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보다는 농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심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를 통해서 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내일 당장 내폭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성 그리고 불안전성이 현재 중국 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의 에디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발과 관련한 황금 시대를 향유할 수도 있고 완전한 혼란의 시대에 봉착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엄청난 변화가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계속해서 핵 확산 위기가 발생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내에 대나무에 비교될 수가 있는 그러한 변화에 대한 저항력이 있고, 또 뿐만이 아니라 한국이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 내에서 제3의 물결, 지식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뿐만 아니라 도전 과제는 또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라든지 테러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게 되면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당연하게 존재를 하지만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0억의 더 많은 아시아 인구들을 빈곤층에서 끌어올릴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복지 제도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더욱더 놀라운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기회는 미래의 도전, 그리고 변화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커스텀화되고 있는 헬스케어라든지 나노 분자라든지 새로운 에너지 원천이라든지 그리고 지불 시스템이라든지 또 물 공급도 다변화될 것이고 교육 체계도 변화할 것입니다. 또 프로그램 가능한 머니라든지 그리고 리스크 관리 그리고 또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센서 기능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비저빌리티 클룩이라는 다시 말해서 투명 인간이 입는 그러한 망대와 같은 것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SF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잠재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성 있는 그러한 아이템으로 어떻게 전제, 전환, 언제 전환되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알지는 못합니다. 또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을지, 사업 개발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 다음 펼쳐질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많은 흥미진진한 기회를 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별 기업이라든지 정부라든지 또 세계 많은 국가들이 엄청난 미래 세대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같이 걸어나가고 같이 살아나갈 수 있기를 전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Within the context of the Mr. Toffler's presentation, first is 방금 들으신 발표 중에서 첫 번째 주제가 지식 기반 경제의 주요 특징과 이것이 갖는 시사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북아 지역의 미래 경제 전망과 선택할 수 있는 한국의 옵션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주제 내에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 장관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지식 기반 경제 사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이러한 지식 기반 사회의 전망을 장관님이 하시는 일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엘빈 토필러 박사님의 발표에서 들었다시피 우리는 현재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은 도전 과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아주 단기간에 굉장히 먼 길을 왔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경제 발전을 달성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강력한 제조업 부분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신기술을 상용화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 현상에 진척되고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또한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해야 되고 복지 제도를 업그레이드해야 되며 급변하고 있는 노동력에게 체계적으로 시기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기반 사회에서 이것이 해결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지식 기반 사회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내용이라는 것이 사회 개발과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을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이러한 그 어떤 성과 달성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운영의 속도를 향상시켜서 조직의 여러 가지 계층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줄 수 있는 도전 과제라는 것이 바로 동등하게 급진적인 방식으로 제도적인 변화, 구조와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야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술적인 진보 발전이 여기 나와 계시는 청중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슈의 다른 이면, 다시 말해서 제도적인 측면 어떤 변화가 사회적으로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기업 조직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선 계속해서 중앙 분산형의 조직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이 기술적인 혁명의 속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기회를 빌어서 토플러 박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아까 기조 강연을 통해서 지식이라는 것이 유한자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봤을 때 지식이라는 것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볼 때 비유한적인 그러한 지식 자원을 유한의 커머디티로 전환하는 노력이 바로 그 지적 재산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지식 창출을 통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식 창출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토플러 박사님께서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지 그 방안이 궁금합니다. 어떤 지적인 불법 복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불법 복제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책을 보시면은 중국의 영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제 책이 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3의 물결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중국 내에도 상당히 배포가 되었던 책자인데 1983년도였나요? 제가 그때 중국을 처음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 중국 사람들과 식사를 했는데 한 그 잔치 향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 그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통신부 장관이었습니다. 통신부 장관이 1983년에 이런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당시엔 TV방송국의 제3의 물결과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직후였는데요. 누가 권리를 소유하고 있나, 즉 저작권은 누구 소유이냐, 판권의 소유는 누구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사실 잘 통제가 되지 않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무형의 물질을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인 답안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싸워봤자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토플러 박사님의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여서 펀트멘털한 측면부터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인재 양성 그리고 교육이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산업 그리고 다른 민간 조직들이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킹 또는 세계화를 보다 가속화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내의 지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지식의 풀을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제공하고 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육, 두 번째 혁신, 세 번째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의 미래, 즉 한국이 21세기에 생존할 수 있는가의 여부의 질문은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도전 과제에 직면하기 위해서 제 패러다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TEE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TEE는 두어로서 트러스트, 에코노믹 리듬, 그리고 엔트러프니어십, 다시 말해서 사업가 정신, 그리고 경제적인 리듬, 신뢰성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한국의 인재들이 정부 관료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가적인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창업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향후 10년을 내다볼 때 저는 노조 운동가들에게 1990년대부터 이런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노조에 계시는 동료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위는 더 이상 그만해라. 이제 시위는 지겨울 정도다라고 말이죠. 그보다는 노조에 있는 관계자분들에게 새로운 직업에 적절한 새로운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또 교육을 제공해라. 이를 통해서 아세아 국가들의 채용을 받고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도전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우리는 지식과 같은 추상적인 자원만 갖고 살 수는 없죠. 물리적으로 밥도 먹어야 되고요. 또 청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형의 물건을 여전히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제조업이 사라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조업의 역할이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제조를 하느냐도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자동화된 제조 그리고 글로벌화된 제조업이 대세입니다. 집에서 제가 버튼 하나만 누르고 숫자 몇 번 눌러서 타이완에 있는 자동차 조립 라인을 가동시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난 집에 앉아 있어서도 단추 몇 개만 누름으로써 타이완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차를 맞춤 조림, 맞춤 제작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이 여전히 중요합니다만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제조를 하게 될 것이고 솔직히 과거에 비해서는 적은 수의 사람이 제조업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좀 이상한 공상과학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요. 개인 프로스머들이 집에 앉아서 물건들을 만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상과학이라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웹이라고 합니다만 기술이 발전을 해서 문자 그대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책상이 물리적으로 크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대한 물체를 만들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책상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프린트해서 뭔가를 인쇄해내는 것처럼 집에서 뭔가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술이 그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기술 발전을 통해서 프로스머들이 집에 앉아서 물리적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공상과학까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것을 제가 100% 가진 모든 것을 걸 수는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속해 있는 인구의 비중이 비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에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숫자를 제가 놓친 게 있는데 말이죠. 지금 과거에 비해서 쓰는 그 화학 원료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요? 이제는 그 61종이고 과거에는 12종만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제조 공정이 더 다양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 시대에는 대중사회였습니다. 또 동질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과거 농민들은 조그만 지역 경제에 속해서 조그만 마을이 그들의 경제 체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마을이 B라는 마을과 비교했을 때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서 대중사회 또 대량 생산사회 그러다 보니까 매스미디어, 대중교육 뭐 이런 것의 모든 대중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내부적인 대변화입니다. 즉 이러한 대중 다량화에서 이제는 다변성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12가지 화학물질이 필요했던 것에 반해서 이제는 61가지가 필요한 것이 사회구조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성원과 문화의 다변성을 평화롭게 또 긍정적으로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변성을 두려워하고 이러한 변화에 저항하는 것보다는 이에 순응하고 지혜롭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점은요, 이런 겁니다. 외부 세계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와 관련해서 한국이 경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바깥에 있는 거에 대한 호기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 3년 전에 30명의 모슬림 학자들이 유엔 개발기구로부터 외주를 받아서 연구를 한 내역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헝가리에서 연간 번역서가 900권이 번역이 돼서 국내에 유통된다고 하면 아랍 사회에서는 연간 기껏해야 4권이 번역돼서 소개가 됩니다. 그 사회의 폐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석유를 독점한다는 부분만을 제외를 한다면, 석유를 수출한다는 부분만 제외하면 사회의 폐쇄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의 문화와 사고방식, 뭐 그런 것을 소개를 해야 사회의 다변화, 다양성의 증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한국이 잘해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애국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모국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미국이나 한국은 특히 미국은 그 대동기부터 양쪽에 대서양과 태평양이라고 하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우리 미국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되지만은 미국은 외부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필요는 없어라고 하는 안일한 사고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은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IT 기술과 새로운 미디어가 부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게 됐고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과제에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또 이 과학적인 다양한 모든 그 차원에서의 다양성을 어떻게 포용을 해 나갈 것인가. 바로 이것을 제일 잘하는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더 빨리 성장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토론자분들의 코멘트를 아주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제가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